네,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교수 허미화입니다. 저희 외래에 한번 강의 들으러 오시겠다고 하신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꽤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좀 지금 긴장했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사례로 알아보는 빈혈의 원인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혈, 제가 외래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질환인데요. 빈혈 때문에 오셨다 또는 혈액 검사를 했더니 빈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빈혈이 뭐야? 빈혈은 피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어쩐지 내가 피 검사를 했더니 혈액 검사를 했더니 피가 잘 안 나오더라. 또 피가 뭔가 최근에 묽어진 것처럼 보였다. 옛날엔 진했는데 좀 연해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피가 부족한 건 맞는데 저희가 혈액 피라고 하면 피 안에는 반은 물이고 반은 세포인데요. 세포를 구성하는 게 혈구가 세 가지입니다. 혈구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이 산소를 그 철분과 함께 결합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붉게 보이고요. 그래서 피가 저희가 피 검사를 하면 붉게 보이고 진짜 빈혈이 심하신 경우에 피가 뭔가 연하게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면역작용을 합니다. 세균 감염이 됐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이런 감염 상황에서 면역 반응을 하는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고요. 혈소판은 몸에 상처가 나거나 혈관이 찢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피를 멎게 하는 지혈시켜주는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구가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우리 몸에 사람 성인 60kg 정도의 성인의 몸에 5리터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흐르고 있는데 그 피의 반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피가 진하고 묽고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진하다고 느꼈을 때는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수분이 부족하고 어지러운 거랑 또 빈혈하고는 조금은 달라서 그러니까 제 환자분이 요즘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탈수가 돼서도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수분 혈장 성분 안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필요한 섬유소원이나 단백질, 알부민, 항체 같은 단백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빈혈, 우리가 그냥 빈혈이 있어요. 빈혈 이렇게 말할 때 이 빈혈은 적혈구 숫자가 감소되어 있는, 그래서 적혈구를 표현하는 혈색소 농도가 감소된 거를 정의를 하고요. 남자는 혈색소가 13 미만일 때, 여자는 12 미만, 임산부는 조금 더 이제 관대하게 해서 11 미만일 때를 빈혈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적혈구가 감소되어 있는 빈혈 상황에는 몸에 뭔가 산소가 부족할 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을 느끼실 거예요. 숨도 차고, 산소가 부족한 데 가면 숨도 차고 뭔가 가슴도 답답하고 심장도 두근거리는 것 같고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또 피부도 허옇게 창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몸도 붓고, 그 철분 부족 빈혈 환자분들은 얼음이나 흙 같은 게 땡기고 그래서 얼음 계속 씹어 먹고 이런 증상을 이식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머리카락도 뭔가 푸석해지는 것 같고 손발도 저리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저는 이 중에 한 5개는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혹시 숨 차거나 가슴 답답하고 머리 아픈 그런 빈혈 아니야? 하고 허미화 교수를 찾아가야겠다 하고 오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이따가 그 운동하는 거 배우셔서 운동하시고 먼저 해보시고 계속 증상이 있으시면 혈액 검사를 해보고 빈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혈이 있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눈 밑에 이렇게 결막을 보시면 빨갛게 보이면 빈혈이 거의 아니시고요. 좀 허옇게 보이면 빈혈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눈 밑에 결막을 보고 좀 하얗다, 좀 창백해 보인다 이러면 빈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빈혈은 왜 생기냐? 빈혈은 사실은 빈혈이라는 병 자체는 없어요. 빈혈은 어떤 병이 있고 그 병이 유발하는 증상, 그러니까 그 병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병이 있어서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빈혈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긴 게 아니고 어떤 병이 있어서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빈혈은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빈혈 원인을 어떻게 찾는가 이런 걸 오늘 강의 주제로 했는데 그 전에 그럼 적혈구,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적혈구의 일생을 알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적혈구는 우리 몸에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는 뼈 안에 있습니다. 뼈 안에 뼈를 제가 검사를 해보면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 안에 골수에서 그 엄마 세포가 되는 조혈모 세포가 아직은 미성숙한 정구세포가 돼서 망상적혈구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적혈구로 만들어집니다. 이 적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말초혈액, 우리가 혈관, 피를 검사해서 볼 수 있는 그 혈관 안의 혈액에서 존재를 해서 돌아다니다가 조직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요. 골수에서 그냥 아무런 신호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철분, 그 빨갛게 보이는 그 철분에서 산소랑 결합하는 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도 DNA 핵을 합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엽산, 비타민 B12, 피리독신, 리보플라빈과 같은 비타민 등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적혈구가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으로 가서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네? 그러면 골수에 신호를 줘서 또는 철분을 좀 더 만들게 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만들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요. 그 중에 헵시딘이라고 간에서 만들어지는 성분 그리고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성장인자 등이 또 그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혈구는 만들어지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피로 나와서 120일 정도 역할을 하고 120일 이제 수명인데 120일이 지나면 노화된 적혈구는 탐식세포에서 잡아먹히고 비장에서 파괴가 됩니다. 좀 쓸모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세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적혈구가 일생이 지나치는데 여기에서 이 타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빈혈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빈혈은 만들기를 만드는 골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병들입니다. 재생불량 빈혈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백혈병, 골수 증식 종양, 다발골수증 등과 같이 저랑 좀 오래오래 봐야 되는 병이고 골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한 경우 철분 부족 또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 등이 부족한 거대 적혈구 빈혈 또 그러니까 이런 적혈구 생산이나 성숙을 조절하는 인자들이 신장이나 간 등에서 이제 영향을 주는데 몸에 만성 질환 등이 있거나 염증 상황이 되면 또 적혈구 제대로 못 만들고 성숙하는 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아예 파괴를 많이 시키는 용혈 빈혈이나 실혈, 피가 많이 펑펑 지금 계속 나오면 빈혈이 생기겠죠. 이렇게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파괴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원인으로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혈이 다른 타원이나 또는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 외래에 오면 안 그래도 피가 부족한데 제가 피를 엄청 많이 뽑죠. 그러니까 빈혈을 확인하기 위해 피를 또 뽑아서 검사해야 되는 게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얼굴 허옇게 이제 창백해서 오시는데 제가 또 피를 또 그렇게 많이 뽑아야 돼서요. 그래도 최대한 적게 해서 진단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빈혈을 확인하고 또 빈혈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가 이제 다이견 혈액 검사예요. 피로 분석하는 전혈구 검사.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가 어떤지, 양상이 어떤지 보는 검사와 적혈구의 크기나 농도 같은 걸 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검사실에서 분석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망상 적혈구 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골수 문제인지 파괴가 되는지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재료들이 괜찮은지 또 피 모양이 어떤지 또 다른 장기 기능은 어떤지 이런 거를 피를 검사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혈색소, 우리 빈혈을 진단하는 혈색소 농도 남자는 13, 여자는 12 이상 적혈구 용적이라고 MCV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네이버 요즘 이런 검색을 하면 빈혈 검색하면 소구성 빈혈, 대구성 빈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바로 원인이 뭐다 이렇게 방향을 잡기가 쉬워서 그 적혈구가 크기가 작은 그런 빈혈
그리고 적혈구 크기가 큰 빈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게 평균 적혈구 영적이라는 검사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망상적혈구는 망상적혈구 수가 원래는 망상적혈구로 분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적혈구가 되는데 골수가 문제 있는 분들은 아무리 빈혈이 심해도 망상적혈구 수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망상적혈구 수가 반응이 없으면 골수 문제가 더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증례를 그래도 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더 이해하시기에 이런 검사들을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적혈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주제인 증례로 어떻게 빈혈을 진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72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2개월 전부터 숨도 차고 몸무게도 5kg 정도 빠지고 변비도 생기고 변도 검다고 내원을 하셨어요. 혈색소, 빈혈을 진단하는 혈색소가 7.2, 남자는 13 이상이니 정상이니까 7.2면은 많이 감소되어 있었고 MCV라는 게 아까 그 적혈구 크기가 작냐 크냐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8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66이면 작습니다. 그럼 크기가 작은 빈혈, 크기가 작은 소구성 빈혈이 대표격이 철분 부족 빈혈이에요. 저희는 이런 피 검사에서 모양새만 보고 크기 이런 분석된 것만 보고 이분은 철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철분 검사를 합니다. 철분이 3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장철은 3, 철분도 15, 그리고 농도도 트랜스페린 그 농도도 포화도도 3%, 원래 20% 이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겠구나라고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철분 부족 빈혈 환자분이 이런 수치 변화가 있습니다. 철분 부족 빈혈 이 72세 남자분이 오시면 젊은 여자들은 생리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생리는 한 달에 거의 4, 5일을 피를 흘리는데 그게 모이면 또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생리 문제, 좀 젊은 남자분, 여자분들은 치질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편이고 나이가 중년 이상, 50대 이상의 환자분은 무조건 반드시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대변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위장관, 위장대장 검사 또는 위장대장 증상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분은 체중 감소도 있었고 변 색깔도 변했기 때문에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했고요.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분 부족 빈혈은 대장암이 시작인 거죠.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대장암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실혈이 이제 모여서 2개월에 걸쳐서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되는 겁니다. 빈혈의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진단될 수 있어서 꼭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가뜩이나 힘 없는데 빈혈 좋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피만 뽑고 검사만 자꾸 하라 이거.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처음 만났는데 대장암일 수도 있으니 꼭 검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꼭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철분 결핍 빈혈, 철분은 왜 부족해지는가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앞선 그 증례처럼 뭔가 출혈이 되는 거죠. 실혈, 피가 점점 새고 그게 모여서 철분이 부족해지는 상황. 여자들은 월경, 출산, 그리고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게 진단되기도 하고요. 대장 용종이 오래 있거나 많아도 그게 모이면 눈에 대변색은 굉장히 좋아도 황금변을 보더라도 대장 용종 때문에 철분 부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은 또 시간이 지나면 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추적을 해야 되겠죠. 대장암, 치액, 치질 같은 게 진단되기도 하고 요로 출혈,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요로 결석이 심해서 통증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모여서 빈혈이 심하게 오시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 카테터가 거치되어 있으면 폴리 카테터 이런 소변에 카테터 같은 게 거치되어 있으면 그쪽으로도 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위 대장 내시경 다 하고 CT까지 확인해보고 했는데도 철분 부족 빈혈이 명확한데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좀 어르신들 중에서
사열이나 부항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비 한 통씩 빼면 개운하다. 한 통 빼니 개운하니 두 통 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 안 하세요. 보호자분 같이 오면 혼날까봐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개월이 지나서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없는데 뭐 이런 거 하지 않느냐, 사열, 부항 뜨시지 않으세요 하면 아, 나 뭐 옛날부터 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열, 부항도 처음에는 뭐 이게 뭐 나쁜 피는 빼주면 좋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카더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개운한 느낌은 받으실 수는 있는데 아니고요. 사열과 부항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진통제, 소염 진통제나 아스피린,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등도 우리 몸에서 피를 묽게 하는 과정에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서 철분 부족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실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섭취가 부족하고 흡수가 안 되는 건데요.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 뭐 이런 궤양성 질환, 장질환 이런 게 있어도 계속 흡수가 안 되거나 해서 그럴 수 있고, 이전에 위 수술, 대장 수술 등을 받으신 분도 철분이 흡수가 안 돼서 철분 부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철저한 채식주의자, 고기 안 먹으면 철분 부족 빈혈 생기고, 저는 80대 어머니들은 반 이상 고기 안 드셔서 철분 부족 빈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근데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기 안 먹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고기 먹으라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도 적절한 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영양실조 심할 때 철분이 많은 음식은 고기, 견과류, 계란,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외에 뭐 생산이나 실혈이나 뭐 섭취나 이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이 컨디션이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임신 수유, 그리고 투석 환자들이 계속 피가 뭔가 투석을 통해서 이제 소모가 되고 하니까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철분 부족 빈혈의 원인들이고요. 치료는 어떤 원인이 있고 철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원인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병이 진단되면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철분 부족, 철분 결핍 빈혈의 치료 1번이고요. 그 외에 이미 이제 소실되어서 부족한,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철분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분 부족 빈혈 환자분들 치료는 쉽습니다. 철분 드리면 좋아져요. 철분 부족 빈혈 진단, 원인 확인하고 치료는 철분약 드린다로 끝나면 정말 간단한데, 그러면 저한테 안 오시겠죠. 다들 그냥 의원에서 가시는 원장님 선에서 해결이 될 텐데 저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원인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철분제가 먹기가 힘들어요. 철분제를 복용하고 꾸준히 이제 6개월 이상, 한번 시작하면 6에서 12개월 이상 복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먹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분제가 이게 위 십이지장에서 흡수되고 또 소장에서 다시 또 재흡수되면서 이가철, 삼가철 등을 거쳐서 이렇게 작용하는 과정에 위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차라리 그냥 빈혈 상태로 지내겠다라고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구철분제는 하루에 한 150에서 200mg의 철분을 흡수하는 게 치료 그 용량이고요. 대개 이제 약제에 80ml, 100ml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루에 적어도 1개, 2개까지 복용하면 더 좋은 정도의 용량으로 제공이 됩니다.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위산이 있는 상태에서 위산이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게 좋아서 공복에 투약하고, 그리고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제산제나 차나 커피를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도 뭐 밥 먹고 도저히 공복에 못 먹겠다 이러면 안 먹는 것보다는 같이 밥 먹고 같이 드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공복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제일 이상적인 상황인 거고, 잘 못 먹겠으면 밥 먹고 바로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위장, 소장, 대장 뭐 이런 장기에 다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변비를 호소하기도 하고, 속이 안 좋다, 쓰리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설사가 또 심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이 검게 나와서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철분약을 처음 드리는 분한테는 철분 먹으면 변이 검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 번씩 또 설명을 못
엎드리거나 또는 듣고도 이제 그냥 지나치시는 케이스에 뭐 먹고 막 2, 3일 뒤에 응급실 왔다 가시고 이러시기도 해요. 변이 검게 됐다고. 그래서 또 설명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구철분제는 대개는 한두 개 정도를 매일 먹고 6개월 이상, 이게 또 중요해요. 그 타원이나 이렇게 철분제를 이전에 복용했는데 다시 나빠졌다고 하시는 케이스에서 6개월 이상 안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달 먹으면 철분제는 철분 부족 환자분들이 한 일주일만 먹어도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기력도 나고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 다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한두 달 지나면 빈혈도 좋아져요. 그래서 다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좋아진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페리틴 하는 게 저장철인데 저장철이 제일 나중에 없어지고 감소되고 제일 나중에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저장철을 50 이상, 그래도 한 30에서 50 이상 채우는 걸 목표로 했을 때 6개월은 드셔야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한두 달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원인이 명확하게 교정이 안 되면 다시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다시 철분 부족 빈혈 또 생겨요. 그럼 또 뭐 이렇게 다니시던 병원에 가서 또 한두 달 먹고 치우고 이러다 보면 수년간 완벽하게 교정이 안 된 상태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몸에 좋으면은 6개월 드셨겠죠. 너무 힘드니까 한두 달만 먹고 치우셨겠죠. 그래서 경구철분제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먹기 싫어서. 그래서 처음에 차라리 제대로 6개월 이상 복용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얘기하면 돼요. 이걸 먹었더니 어떤 증상이 있었고 뭐 힘들었다. 약국에서는 공복에 뭐라고 했는데 공복에 도저히 못 먹어서 안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떨 때 먹었더니 좋았다 또는 싫었다 아니면 도저히 이 약은 못 먹겠으니 바꿔달라 이렇게 같이 해서 교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제의 특성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경구철분제로 최대한 하고요. 도저히 못 먹겠다 또는 부작용이 심하다 뭐 효과가 없다 또는 장기간 철분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같은 거는 아예 낫지가 않으니까 계속 복용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투석하시는 분들도 철분을 계속 장기 복용해야 되고 또 생리하는 여자분들도 생리 끝날 때까지 폐경할 때까지 계속 복용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주사 철분제로 대체하기도 하고 제일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게 수혈인데요. 철분 부족 빈혈 환자분들 수혈하면 너무 좋아서 이제 철분제 6개월 먹어야 되니까 건너뛰고 수혈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달은 좋아도 절대 낫지 않아요. 또 시간 지나면 또 떨어지고 또 반복되고 또 이 병원 가서 수혈하고 저 병원 가서 수혈하다 보면 고생만 하시고 이 빈혈을 교정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원인을 찾고 뭐 이런 과정도 중요한데 빈혈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내면 심장이 빵빵하게 부어서 나중에 더 연세가 들어서 고생하세요.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리고 힘이 들고 또 기력 없이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없이 수혈만 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까 경구철분제 설명 좀 드린다고 했는데 대개 이제 뭐 여자분들 보건소나 또는 의원에서 제일 쉽고 급여가 되게 드리는 게 페로바정이라고 빨갛게 벽돌 색깔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의자 색깔 같은 동그란 약을 주거든요. 그 약을 하루에 한 개는 좀 모자라요. 아까 제가 150에서 200 정도 복용하라 했는데 이것도 있어요. 한 개만 복용해서 빈혈이 교정이 완벽하게 안 됐다 하고 오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안 와도 될 분들인데 이제 큰 병원까지 오시는 거죠. 하루에 2개 드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제일 효과도 좋고 흡수도 잘 되고 빈혈 교정에는 제일 좋은데 문제는 제일 힘들어요. 위장관 트러블이 심합니다. 이가철 무기염 제제로 되어 있는데 모든 철은 이가 삼가철, 무기철은 이가 삼가철이고요. 햄철은 육류, 고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기에 포함된 햄철이 한 30%, 40% 정도 흡수 바로 되고 무기철은 이가철, 삼가철 이런 제제는 한 5%에서 10%만 흡수가 됩니다. 그게 또 위에서는 이가철이 되었다가 또 소장에서는 삼가철이 되었다가 이렇게 그 이온이 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소장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역, 구토감, 뭐 설사, 변비 이런 게 생겨요. 이 이가철인데 이가철이 흡수가 잘 되고 좋다 했잖아요. 그 효과가. 이가철에 코팅을 시킨 게 노페로라는 약이고 페로바가 100원이면 노페로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보험도 아예 안 됩니다. 그 삼가철이 여러 가지 이제 대개는 물약들이나 뭐 좀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 비타민 C랑도 혼합되어 있고 이런 성분들이 삼가철인데 삼가철은 흡수가 느려서 많이 먹거나 오래 먹어야 돼요. 그래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삼가철로 바꿔서 드리기도 합니다. 볼그레 이런 게 이제 그 12장에서 이제 위장 장애가 적어서 이제 특히 산모들한테도 또 급여도 되고 해서 처방하는 단백질 결합이 되어 있어서 위산 영양이 없는 볼그레라는 삼가철 제형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또 천년철분이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페로바 한 개 먹을 때 천년철분 한 5개 먹어야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먹으면 제일 좋은데 저도 사실 잘 못 먹어서 주사 맞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알아서 너무 힘들면 약을 조정하고 또 쉬었다가 먹고 또 내가 제일 받아들이기 쉬울 때 먹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먹겠거나 먹어도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 수술하고 이런 분들은 철분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사 철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베노페럼 그리고 페링젝트라는 제형이 우리 병에 들어가 있고 뭐 대부분 이런 주사일 겁니다. 그 주사로 하는데 이 주사 맞고 과민 반응, 알레르기 뭐 이런 게 오기도 하고요. 피부가 까맣게 변하기도 해요. 이게 피부 착색이 아예 안 돌아오기도 합니다. 발진, 뭐 두통, 관절통 같은 걸 호소하기도 하셔서 먹는 약은 먹고 힘들면 중단하면 되는데 주사는 한번 들어가 버리면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사 철분제의 부작용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구약을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제형들이 있어요. 철분 부족 환자분들이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안 먹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철분제를 먹어도 먹는 걸로는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가 이전에 수술을 했거나 뭐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원인 질환을 밝히지 않고 철분만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은데 지나가서 다시 생겨요. 그래서 꼭 원인 질환을 밝히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철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드렸는데도 뭔가 빈혈이 완전히 교정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이제 보는 다른 빈혈의 원인이 골수 질환이나 뭐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식례로 돌아서 이분은 대장암을 진단받았고 3기 진단이 돼서 우측 대장 절제 수술을 하고 추가 항암 치료하고 잘 지내시고요. 경구 철분제를 그래도 페로바를 드렸는데도 9개월 이상 잘 복용하시고 원래 혈색소 7.2에서 12.4 철분도 73, 저장철 50 이상은 목표로 하는데 충분히 회복이 돼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한 반년을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 안 하셨었거든요. 먹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 뒤에 대장 내시경 하고는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데 꼭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 빈혈이 없다가 생기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꼭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증례는 60세 남자 환자로 피곤하고 손발도 저리고 뭔가 좀 인지 능력도 또 떨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은데 젊은 치매인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서 평소에 입도 잘 헐고 좀 피곤하다 이런 증상으로 오셨고 처음에 오실 때는 그 부인분이 같이 부축을 해서 오셨어요. 거동이 좀 힘들어서 뭔가 좀 느리고 손발도 너무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대화도 명확하게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병인가 나쁜 병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그 병력을 들어보니까 한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다. 위암으로 위를 뭐 다 잘라낸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했더니 혈색소, 빈혈 수치가 8.2, 백혈구는 3,100개. 원래 백혈구가 4,000개에서 10,000개 사이가 정상인데 3,100개면 조금 낮습니다. 혈소판을 아까 지혈시켜주는 데 필요하다 했는데 원래 13만 개 이상이 정상인데 10만 개 조금 안 돼서 조금 넘어서
또 전체적인 pH가 다 떨어져 있어서 진짜 안 좋은 병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피검사에 바로 표현되는 그 적혈구 크기를 보이는 MCV가 110으로 원래 80에서 100까지가 정상인데 110은 큰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성 빈혈, 뭔가 그 적혈구 크기가 큰 빈혈로 접근을 하고 대구성 빈혈의 대표격이 거대 적혈 모구 빈혈이라고 몸에 그 피에 엽산이랑 비타민 B12가 감소되어 있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엽산이랑 비타민 B12가 감소되는 그런 이유로 위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이 거대 적혈 모구 빈혈, 대구성 빈혈, 비타민 B12 그리고 엽산이 부족해지는 이 빈혈은 엽산과 비타민 B12가 우리 몸의 DNA를 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DNA 합성이 저하되고 적혈구 핵도 성숙이 안 돼서 적혈구가 핵은 작고 크기만 큰 쓸모없는 뭔가 역할을 적게 하는 적혈구로 분화가 되어서 발생합니다. 그 DNA 합성이 안 되고 핵이 제대로 성숙을 안 하니까 백혈구랑 혈소판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혈구가 전반적으로 다 감소가 되고요. 원인은 명확해요. 엽산, 비타민 B12 결핍. 근데 엽산이랑 비타민 B12가 혈구 수치만 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신경 증상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거동이 안 되고 말초신경이 안 좋고 심한 분들은 치매 유사한 증상까지 보이는 경우가 신경에 영향을 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원인은 왜 생기냐? 여기도 있는데 극단적인 채식주의. 오늘 특히 어머니들 고기 많이 드셔야겠죠. 철분도 부족할 수 있고 엽산,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12는 역류에 있거든요. 고기에.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 그리고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옛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로 악성빈혈, 나는 악성빈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악성빈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악성빈혈은 진짜 빈혈을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서 악성빈혈이 아니고 이게 우리 몸의 십이지장에서 이런 비타민 B12, 엽산 등이 흡수가 되는데 비타민 B12가 뇌인자라는 그 인자에 결합해서 되는데 악성빈혈 환자분들은 뇌인자가 뭔가 항체가 생겨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자꾸 생기고 이게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러니까 이름도 악성빈혈이라고 이제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악성빈혈 자체를 진단은 잘은 안 해본 것 같고 대개 이제 비타민 B12가 위나 대장 수술한 적도 없는데 감소되는 경우는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위 내시경에 위축성 위염이라는 그 표현이 있으면 이런 뇌인자가 결핍되거나 위산이 부족해서 이런 비타민 B12 흡수에 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장저장 수술, 기생충 감염, 또 알코올, 술 많이 드시면 엽산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분들 술만 먹고 채소 안 먹고 엽산은 채소에 많은데 채소 안 먹고 이러면 엽산 부족으로 기력 떨어지고 해서 많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 MTX나 시타라빈과 같은 항암제를 써도 엽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엽산이에요. 엽산을 드리면 DNA 합성, 핵 합성 이런 데도 재료를 충분하게 드리면 효과가 있고 또 혈액암이나 이제 다른 질환 저희 고형암인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그 항암제가 엽산이나 비타민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엽산을 공급을 해주는 게 도움이 훨씬 되는 것 같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값도 쌉니다. 1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전에 위암 수술력이 있었고 또 명확한 대구성 빈혈 또 비타민 B12가 150 미만이면 원래 한 300 이상 돼야 되는데 엄청 낮고 신경 증상까지 이제 유발을 한 케이스여서 비타민 B12를 되게 이런 경우는 먹어서 안 되고요. 근육 주사로 맞아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한 일주일 동안 드리고 그 뒤에는 매주 드리고 한 달 지나서는 매달 맞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달 잘 안 오시고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러 오시는데 맞으면 약간 처음에 그 보호자분이랑 부축받아서 이렇게 오시고 말도 조금 어눌한 것 같고 대화가 안 됐는데
한 달이 안 돼서 또릿또릿해지셨어요. 그래서 아유 뭐 어디 요양원에 보낼 뻔했는데 사람이 됐다 하면서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셨는데, 이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위나 대장 수술 받았는데 다른 이유 없이 빈혈이 생겼다. 꼭 이 병을 의심해야 되고, 생각보다 좀 놓치면서 잘 빨리 진단 안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또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전에 특히 위암 수술 봐서 위를 반 이상 수술하신 분들은 지금은 괜찮아도 5년 또는 10년 이상 지나면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그때 뭐 2020 몇 년도에 누가 이런 거 엽산 비타민 부족하면 빈혈 생길 수 있다 했는데 라는 생각을 좀 떠올리시고 꼭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세요. 그래서 2달쯤 지나서 모든 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83세 여자 환자고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이전에 과거력이 당뇨 20년 앓아서 신장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원래 1 넘으면 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3 정도, 사구체 여과율이 22%, 60% 미치면 신장 기능 저하자인데 22%면 꽤 낮습니다. 신장 안 좋으신 나이 많은 여자 환자분이신 거예요. 와서 뭔가 피곤하다, 그리고 빈혈이 계속 있단다 해서 오셨고요. 혈색소 빈혈 수치가 8.8, 여자는 12 이상 정상이니까 8.8 빈혈 있고, 다른 수치는 혈구는 괜찮았고, 뭐 크기도 크게 작지도 크지도 않고, 철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심하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빈혈이에요. 만성질환 연관한 빈혈. 그게 되게 한 반 이상은 신장이 안 좋아서. 나이 들면 당뇨, 혈압 오래 앓고 신장 뭐 정상 아니죠. 그리고 80세 이상 이렇게 연세 있으시면 신장이 정상인 분들이 잘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료도 안 준다, 고기도 안 먹는다. 이러면 이제 철분은 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와도 원칙은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뭐 당뇨 있고 신장 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빈혈이세요 는 제일 마지막 답이고, 그 전에 검사를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위대장 내시경 꼭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이번엔 철분제랑 적혈구 생성 촉진제, 적혈구 촉진제 이런 약을 드렸는데요. 적혈구 촉진제도 제가 뭐 엽산, 철분제 다음으로 많이 투약을 또 처방을 하는 약에서 이번 기회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적혈구 촉진제를 맞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왜 드리냐면, 아까 제가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고 쓰여서 파괴가, 비장이랑 뭐 이런 데서 파괴가 되고 또 철분 다시 흡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피드백이 되면서 잘 거치는데 필요한 게 신장에 있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적혈구 생성인자, 적혈구 성장인자, 이게 계속 이렇게 영향을 줘요. 적혈구 성장인자가 적혈구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간에서 헵시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이 심하면 이제 상승합니다. 많아집니다. 헵시딘은 오히려 반대로 적혈구 생산에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는데 염증 상황이 심하거나 또는 만성질환이 있어서 헵시딘이 오버되어 있는, 헵시딘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빈혈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지내실 때는 빈혈 얘기도 못 들으셨다가 입원을 하거나 또는 뭐 폐렴 같은 걸 앓거나 또는 최근에 새로운 진단명,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당뇨가 조절 안 된다, 뭐 콩팥 기능 저하 이런, 또는 염증이 뭔가 계속 진행한다, 지속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원하셔서 빈혈 잘 생기고요. 그래서 뭐 혈액 종양내과 협진이 무조건 와요. 빈혈이 있으니까. 제가 검사를 쭉 해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골수의 악성 질환도 아닌 것 같고 이러면 또 이제 잘 드리는 철분이며 엽산이며 뭐 이런 걸 챙겨드리고 피리독신 뭐 이런 걸 챙겨드리고 외래로 오시는데,
그 사이에 퇴원해서 밥도 잘 먹고 잘 지내시면 대부분은 많이 좋아져서 오세요. 그리고는 안 오셔도 되고, 아유, 암치유센터 가라 해서 놀랐네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몸에 뭔가 염증 상황, 만성질환이 있는 것 자체로도 빈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빈혈이 있다고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리는 증례가 다 안 좋은 케이스들이 또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밥 잘 드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 과정에 적혈구 생성 촉진제, 적혈구 성장인자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에리스로포이에틴 합성 능력,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면 해드려요. 그래서 이 적혈구 생성 촉진제를 드리고, 이거는 제 맘대로는 못 드리고, 이 약이 한번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고 또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병에서 취급하는 거는 에포카인이라는 주사와 네스프, 그리고 미세라가 있고요. 에포카인은 거의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매일 맞아야 될 정도로 반감기가 짧아서 자주 맞아야 돼서 혈액 투석 하시는 분들은 혈액 투석할 때 필요하면 맞으세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그리고 네스프나 미세라와 같은 약은 반감기가 3, 4주 이렇게 길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는 그 환자가 어떻게 맞는지에 따라서, 또 에포카인으로 효과가 없으면 좀 반감기가 긴 약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적혈구 생성 촉진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한번 어디서 맞고는 너무 좋았다고 계속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적응증이 안 돼도 이 주사도 고혈압이나 혈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 안에서 처방이 되어야 되고 투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최근에, 완전 최근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야기되고 있는 내용인데,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적혈구 생성 촉진제만 맞으면요, 적혈구가 이제 원래 에리스로포이틴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가 골수에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골수는 정상이니까 골수에서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철분이 딸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적혈구 생성 촉진제를 투약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 철분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씩 평가하고 철분약을 같이 드셔도 돼요. 드셔야 돼요. 또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철분약을 주냐고, 나 철분 부족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철분을 안 먹었거나 또는 철분이 출혈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약을 투약하는 것만으로 철분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 적혈구 생성 촉진제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고형암 환자분이나 아까 제가 또 강의했는 거 보셨는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에서 빈혈이 있고 이 적혈구 EPO 레벨 그 수치가 낮은 경우에 쓰면 도움이 되고요.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만성 신질환 자체가 이 적혈구 생성 인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열심히 저희가 분석해서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 환자가 증례가 마지막인데요. 이 케이스는 거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 정도 경험하실까 말까 할 정도의 확률로 생기는데, 한번 생기면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여기저기 다른 과를 좀 거쳐서 늦게 진단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5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숨이 차고 피곤하고 소변이 진하다, 뿔다, 소변이 뭔가 진해졌다, 얼굴이 좀 노랗다더라, 이런 증상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이 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여쭤봤더니 한 서너 달 전에 외국에서 누가 조탁하는 건강보조제를 줘서 먹었다, 이것저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빈혈 7.6, 백혈구나 혈소판은 그래도 수치가 괜찮았고, 빌리루빈이 간 기능 황달 수치입니다. 황달 수치가 원래 1.5 사이가 정상이면 5는 높아요. 5로 높아서 들어오시는데도 얼굴이 노랗게 이렇게 보였고, 또 간 기능 수치는 괜찮았고, 철분이나 다른 재료들은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오시면 뭔가 소변이 진하고 황달 수치가 이제 이상이 있는 빈혈이 용혈성 빈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혈구, 아까 제가 120일 동안 수명을 다한 적혈구는 비장이나 이런 데서 파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괴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용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용혈이 많이 되는 빈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하면 그 망상적혈구라는 적혈구가 되기 직전의 세포가 많이 과다해지고 그리고 이게 막 부서져서 나오는 산물인 LDH라는 수치가 높아지고 이런 특징적인 게 있어서 이분은 용혈 빈혈이 생겼구나로 접근을 했고요. 용혈 빈혈가 왜 생기냐? 적혈구가 너무 많이 파괴가 돼서. 왜 파괴가 될까? 적혈구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겨서. 두 번째, 혈관이 문제라서. 그래서 혈관 문제인 분들이 심장 판막 질환, 인공 판막이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혈관 도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 투석하시는 분들 투석 도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혈전이나 또는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잘 부서져가지고 적혈구가 부서지는 경우, 또 항체가 생겨서 이런 적혈구를 파괴하는 자가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비장, 이게 약간 적혈구가 비장에서 부서진다고 했는데 비장이 커지거나 또는 비장이 뭔가 역할이 제대로 항진되어 있거나 이럴 때 적혈구가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빈혈들은 처음에 숨차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용혈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생겨요. 얼굴이 노래지고 소변도 진해지고 간이나 비장이 커지고 이런 증상이 같이 오고 그래서 저희 과에 바로 오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럼 해결도 또 원인에 따라서 금방 되기도 하거든요. 다들 소화기 내과 갔다가 또 이게 열도 나고 몸도 막 처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입원하셔서 영양제 계속 맞고 그러고 오세요. 그럼 용혈 빈혈은 왜 생기냐? 아예 타고나는 빈혈이 있습니다. 유전성 구형 적혈구증이라고. 그러니까 적혈구가 제가 타원형에 좀 찌그러진 호떡 만들다가 이렇게 찌그러뜨린 모양이라고 했는데 아예 동그랗게 공처럼 되는 유전병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골수용성 이상 중 강의 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발작성 야간 혈색소원 요증이라고 PNH라는 병도 있고요. 또 용혈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고 한데 이런 병은 진짜 1년에 한두 번 진단할까 말까고 대부분은 약입니다. 약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빈혈이 부서지거나 또는 혈소판이 감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오세요. 바이러스 감염 이후.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오세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이제 포인트는 건강보조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보조식품이 도저히 안 먹고 못 이겨냈겠다면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을 찾게 만드는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면 간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피도 이상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성분이 뭔지 보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기름에 짜면 엑기스류가 돼서 성분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농축이 되나 봐요. 사유 이런 기름에 짜진 달맞이 종자유 같은 그런 햄프시드 이런 유로 이렇게 기름에 같이 이렇게 엑기스화 돼 있는 거를 드시고 오시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건강 보조제의 이제 유행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유행이군 이렇게 오시니까요. 문제가 생겨서 이 환자분은 자가 면역 용혈 빈혈로 진단이 되었고 이 빈혈은 그 항글로불린 검사라고 해서 이게 항체를 체크할 수 있는 검사 기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양성이 나와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의심은 건강보조제 때문에 생긴 자가 항체 때문에 생긴 자가 면역 용혈 빈혈로 진단하고 1번 원인이 되는 약을 중단, 2번 그 항체를 없애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달 정도 하고 다 좋아지셨습니다. 그럼 이게 건강보조제가 원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먹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좋다 해서 먹었는데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냐 하시길래 그럼 다시 먹어보세요. 다시 먹고 다시 생기면 이게 원인이에요 라고 했더니 다시는 안 드시더라고요. 다 갖다 버렸다 하셨어요. 제가 그 재료가 부족한 철분 그리고 적혈구 성숙에 필요한 엽산, 비타민 B12 부족한 거, 또 부서지는 거, 또
많은 수가 만성질환 연관된 빈혈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말씀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환자분들은 또 자주 보시는 분이니까 안 좋은 빈혈이잖아요. 그죠? 안 좋은 빈혈은 100명 오시면 5분도 진단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 센터 아니라도 다른 센터에 뭐 빈혈 때문에 가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른 원인이 훨씬 많고 그 중에 골수 질환, 저랑 계속 오래 봐야 되는 질환이 진단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 재생불량 빈혈, 골수가 텅텅 비는 병,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아직 백혈병은 아니지만 골수가 모양이 이상하고 혈구를 잘 못 만드는 병, 그리고 막 악성 그런 백혈병 세포가 20% 이상 막 나와서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백혈병, 또 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빈혈도 생기는 다발골수종과 같은 병은 좀 티가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진단은 골수검사 해야지 진단됩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빈혈이나 혈구 감소증으로 오셔서 추적을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원인이 빈혈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치료를 해도 후전이 없을 때는 골수 검사 하자고 말씀드리고요. 검사에서 그래도 의심되는 질환이 진단되는 기도 합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빈혈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빈혈에다가 백혈구나 혈소판 수치가 같이 이상한 경우가 더 많고 환자분들이 뭔가 어쩐지 이상했다. 체중도 좀 감소하고 최근에 폐렴도 자주 걸리고 출혈 혈전증 갑자기 생기거나 또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골절, 뼈 통증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그런 증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추적을 하다가 골수 검사를 하자 해서 진단을 내리게 돼요. 오늘의 요약은 빈혈은 진단명이 아니고 과정과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중년 이상, 50대 이상의 빈혈이 이전에 없다가 새로 생기시면 그냥 위대장 내시경 무조건 예약하세요. 금방 병기 1, 2기로 진단되거나 금방 약으로 해결될 거를 괜히 오래오래 또 뒤늦게 진단받기도 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분제는 6개월 이상, 저도 먹기 힘든데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지 제대로 치료를 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한 달씩 먹은 거는 괜히 고생만 하고 제대로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꼭 철분제 복용이 시작되면 6개월 이상 먹는다 생각하고 잘 못 먹겠으면 같이 조율을 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목적이 다양하신데 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안 나가셔가지고 뒤에 운동하려고 안 나가신지 아니면 제 강의가 재밌어서 안 나간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빈혈로 저를 볼 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